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CEO 월드 매거진이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중국에 가장 많은 빚을 진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상위 20개 국가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라오스는 105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이라는 GDP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중 절반이 중국에 진 빚이라고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오스는 2015년부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업과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 등입니다. 특히 2021년 12월 개통된 중국, 라오스 간 414km의 고속철도는 라오스의 중요한 물류망을 구축한 프로젝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태국 방콕까지 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가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로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해안까지 연결되는 물류망이 확보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라오스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농산물과 천연자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각종 중국산 저렴한 공산품과 농산물이 라오스를 장악하면서 중국으로의 경제적 종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부채함 정외교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저개발 국가에 자금을 제공하며 인프라 사업을 제한해 공동개발에 나서는데 대체로 수익이 나지 않아 해당 국가들의 채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빚 갚을 길이 없는 해당 국가들은 결국 인프라 사업 소유권을 중국에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나라들만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긴급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급준 비율과 정책 금리를 내려 시중에 1조 위안, 하나로 약 190조 원 규모의 돈을 풀고 부동산 투자 완화, 증시 안정책 등 광범위한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빚컷에 이어 중국도 금융완화 열차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세계 금융수장이 한자리에 총출동해 부양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년간 지준율을 낮춰왔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치하고 있는 예금 중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입니다. 지준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중국 경기 침체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주담대금리를 신규 대출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각종 지표가 이어지면서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돈을 풀며 유동성 완화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국민들부터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8%만이 가족의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인들의 노동관에 대한 변화입니다. 28.3%만이 노력은 항상 보상받는다고 믿었으며 3분의 1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조사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싱가포르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브 교수는 국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를 모두에게 상기시켰고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감시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고 이어진 임금 삭감이 신뢰위기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불만으로 인한 시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체제 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 중 75% 이상이 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이러한 불만이 어떻게 가속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인 미래인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총 1180만 명에 달하는 2024년 대학 졸업생들이 역대 최악의 고용시장에 내몰리면서 이는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를 넘어 중국의 경제구조와 사회 안정성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 장단단 교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가량인데 1년에 500만 명씩 실업자가 생긴다는 말인데요. 중국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이 갑자기 발표되지 않다가 계산의 방식을 변경해 14.9%로 하향 조정된 것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실업 문제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 불만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검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실업 문제의 장기화는 시진핑의 리더십에도 크게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침체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공동부유를 1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외치며 중국 최대 기업이었던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때렸습니다.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빅테크 산업이 둔화하게 되고 고용시장도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산업이 빅테크인데 이것을 제재하면서 공동부유를 외쳐대고 있으니 이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경제가 회복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통하는 레이 달리오는 최근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월가에서 대표적인 중국 투자 옹호파로 통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는 중국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고용, 임금 감소 등을 언급하며 중국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거듭 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1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투자 전략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조 위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원한 4조 위안 부양책보다도 훨씬 큰 10조 위안 정도가 투입되어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합니다. 글로벌 경제학자들이 비판하듯 중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 혐의로 조사받고 구금된 후 직위에서 해임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저우헝펑 중국사회경제학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초 위챗의 비공개 채팅에서 공산당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조사를 받고 구금됐습니다. 매체는 공산당이 중국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을 억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부동산 침체, 소비자 및 기업의 부진한 심리로 인해 둔화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는 시주석의 국유부문 강화, 자본주의 과잉 억제, 보호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당내외의 시주석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조치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기업인과 학자들이 구금 혹은 망명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언론을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중국 스파이 사건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불법 입국알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된 전직 지자체장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앨리스 고라는 도용 명의로 지난 2022년 반방시장에 당선돼 활동하던 이 중국인 여성은 체포망이 조여오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그녀를 중심으로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그녀는 도피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황들로 중국의 공작 활동이 필리핀 국가안보의 핵심지대까지 상상 이상으로 침투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공세는 정권이 바뀐 뒤 친미로 돌아선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기 위해 필리핀 군인 또는 군 관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와 정치적인 이유로 대만은 중국의 첩보 활동 대상 1순위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듯이 대만도 중국의 공격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만 군부 내의 중국 스파이들은 수시로 발견되며 계속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서방권에도 중국 스파이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사를 위장해 친중 가짜뉴스를 뿌린 것도 밝혀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내에서 확산한 친중 성향의 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한 결과 중국에서 운영하는 불법 웹사이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디지털 보안 연구센터 시티즈랩이 조사한 결과 기사가 올라온 웹사이트는 일본 현지 매체를 가장한 중국 내 웹사이트였습니다. 시티즈랩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배너를 추적해 중국 창저우시에 있는 회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시티즈랩은 앞서 2월 페이퍼월이라 불리는 현지 뉴스 매체를 가장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 30개국에 퍼져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확인된 웹사이트는 최소 123개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는 중국 관영 매체를 인용하거나 친중국성 정보가 포함된 기사였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 활성화된 웹사이트는 17개로 가장 많다고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알베르토 피타렐리 시티즐랩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견해에 맞춘 정치적 콘텐츠를 밀어붙이는 대규모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현지 매체를 가장한 탓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누리꾼이 의도치 않게 허위 정보를 확산시킬 위험도 높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본인들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을 숨기기 위해 중국인들의 목소리까지 은폐시키고 중국 언론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언론들을 조작하기 위해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진실을 가리고 계속 은폐하더라도 결국엔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